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렉스턴 지퍼 헤리티지 모델입니다. 렉스턴은 프레임 바디를 갖추고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정통 SUV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렉스턴과 같이 프레임 형식의 바디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은 쌍용의 렉스턴,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정도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이라서 의외로 매니아층이 두터운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실제보다 덩치가 좀 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선들로 강인한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는 크롬 부분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화려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DRL은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개등까지도 LED로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인데요. 야간의 시야가 굉장히 좋았어요. 헤드램프를 점등했을 때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수석 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은은하게 일직선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외포켓 쪽에도 은근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흐릿한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를 켜봤을 때는 좌우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직진성이 좀 좋은 편이고요. 시야가 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헤드램프를 점등했을 때 이 컬러가 눈에 그렇게 피로도가 높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모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요거는 상향등인데요. 상향을 켰을 때는 생각보다 직진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밖에 내려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DRL은 LED 타입이고요. 아래쪽에 안개등도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링 램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단부에 잔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테두리 양쪽에도 잔상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상단은 괜찮은데 하단하고 좌우측에 잔상이 좀 남는 편이에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상향등이 생각보다 좀 멀리 안 갔던 것 같아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157cc고요. 최고 출력은 187마력, 토크는 42.8, 연비는 10.1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 7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 파트타임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4850mm, 휠베이스는 2865mm입니다. 휠 타이어는 20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5, 50, 20이고요. 출시된 시기는 못내 아쉽지만 조금 더 빨리 우리 곁에 다가왔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 라인은 성과 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볼륨감을 강조한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팬더의 디자인이 일반적인 차량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것 같으면서 끝에 주름을 살짝 잡아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앞뒤 팬더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상단은 약간 성과 면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볼륨감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프레임 바디를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인 오프로드의 어떤 터프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비교적 단순한 성과 면으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크롬 휠 타이어도 생각보다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이 차에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유구는 지금 푸시 타입이고요. 경유 차량이라서 요소수하고 같이 나란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더라도 과감한 느낌, 약간 세련되어 있는 SUV의 느낌은 충분하게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요. 안정감 있는 뒷모습은 역사다리꼴로 올라갔으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었을 텐데 직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와서도 안정적인 느낌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디퓨저를 별도로 꾸미진 않았습니다. 재질만 하이그로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재질에서의 차이만 두고 어떤 디퓨저의 느낌을 날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플러를 돌출형으로 했으면 조금 더 스포티했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숨겨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싱글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 타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데 소음은 별로 큰 편이 아닌데 좀 느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닫을 때, 테일게이트 닫을 때에는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안쪽의 공간은 SUV답게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교적 넓은 공간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위에 것들을 하나 이렇게 드러내면은 아래쪽에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인승 모델이라서 이 뒤쪽까지 다 드러내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폭도 폭이지만 이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짐들, 큰 짐들을 싣고 나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을 여기에 고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에도 12V 파워 아울렛 같은 거 꼼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일게이트를 한번 닫아볼까요? 소음은 조용한데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뒤쪽 공간도 한번 접어서 시트백을 접었을 때를 보여드리면 일단 아래쪽에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접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접었을 때 완벽하게 이렇게 뒤에서부터 수평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위쪽이 약간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약간 보시면 각도가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 뒤쪽에서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공간입니다. 기본 공간이 800리터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시트백을 완전히 접으면 1100리터 이상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중소형 백색, 소형 백색까지는 뭐 여유있게 싣고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의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높이가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저는 뭐 아쉬움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트백이 접혀졌을 때 이렇게 뒤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쫙 완전히 수평으로 공간이 펼쳐지면 조금 더 활용도 측면이나 아니면 캠핑 같은 거 이 차 안에서 비박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도어 핸들에도 이렇게 스마트키 버튼이 뒤쪽, 앞쪽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넓고 짜임새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쌍용차는 뭔가 좀 허술하고 약간 좀 불안한 느낌마저 있었는데 지금 모습은 고급스럽고 짜임새 있고 넓은 실내 공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내등도 LED로 센스 있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헤리티지 모델은 상급 트림이고요. 그래서 옵션이 좀 많이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트는 전동이고요. 3개까지 메모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내장은 퀼팅 처리된 가죽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하이그로시도 센스 있게 잘 대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하이그로시는 선호하지 않는데 뭐 요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맵포켓은 짜임새는 좋은데요.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고 각도를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각도가 완만한데 막상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썩 편한 건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운드 시스템 옵션이고요. 인피니티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 실질적으로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큼직하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밟고 올라갈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떤 차량들은 그냥 폼만 이렇게 발판이 있고 발을 밟으면 이게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불편했는데 렉사는 적정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네요. 알루미늄에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키킹 플레이트 센스 있게 잘 준비해주고 있네요. 시트는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죽 질감도 상당히 좋고요. 의외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쌍용이 시트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기억인데 렉스턴 G4에 와서는 좀 발전된 모습,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안장 부분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잘 받쳐줬던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시트 길이 조절까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기능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네요. 퀼팅 처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헤드레스트는 크기나 위치, 그 다음에 적정한 쿠션감을 갖추고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바닥 쪽에 보시면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는 길이는 괜찮은데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본넷을 열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도 갖추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지금 수동 레버 타입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운전석 좌측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부터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옵션이 꽉 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사각도 지금 3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타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이 주변도 지금 퀼팅 처리되어 있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시동을 걸었을 때도 비교적 조용한 실내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클러스터는 좌우측에는 아날로그 타입을 선택을 하고 있고, 가운데는 디지털 타입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랑 비슷한 형태의 메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이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답답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클러스터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이 조금 독특한데요. 3스포크 타입이기는 한데 이 상단까지는 원형에 가깝고요. 하단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뿔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기가 약간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위쪽은 조금 얄팍한 느낌이 있고요. 아래쪽은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반대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를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고 그립감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지금 타공 가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하고 열선 스위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차량 가격이 그래도 4천만원 중반 넘어가는 그레이드를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거는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 크기나 위치 적절하고요. 맵은 지금 지니 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페이스나 기본적인 길찾기 기능에서도 크게 부족함은 없었던 기억이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편안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공조장치는 푸시타입 버튼하고 바람의 세기는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3단으로 각각 조절할 수 있게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USB 옥스 단자, 그 다음에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고, 여기는 C거잭 자리입니다. 기어는 과거의 벤츠에서 사용을 했던 게이트 방식이라고 하나요? 부드럽게 작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그냥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딱딱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미션의 반응은 벤츠의 7단 트로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해주고 내구성도 검증이 된 미션이기는 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수동 모드가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불편하고요. 사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썩 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기 조금 불편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윈터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턱을 세우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볼펜 같은 걸 이렇게 놔보면은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렉스턴 G4는 파트타임 4륜 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4륜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유턴을 할 때 아니면은 스티어링을 끝까지 감아 돌리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 위치는 전체적으로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암레스트도 같이 약간 높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 편이고 안쪽에 공간도 적절하게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센스, 이렇게 이 파티션을 해가지고 별도로 수납함을 두고 있는 이런 센스도 쌍용 자동차가 예전에 비해서 소소한 부분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마무리도 보시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신경을 많이 쓴 차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형태고 전체적인 크기나 활용도 측면에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안쪽까지도 뭐 카페 처리라든가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걸로 마감을 해줬으면은
조금 더 고급감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19년형이라 이 수동식 선쉐이드가 없는데 2020년형에는 새로 나온 차량에는 적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선은 2단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요. F4K에서는 앞쪽이랑 비슷한데 이게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뽑을 때는 각도가 이렇게 한번 꺾여요. 근데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피니티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 발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크기가 적절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바닥 공간도 비교적 평평하게 준비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 공간은 여유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조금 더 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확보하는 게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비교적 여유가 있고 등받이는 이 아래쪽에서 레버 타입으로 조작을 하시면 이 각도를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ISO 픽스도 갖추고 있고 가운데도 안전벨트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접어지는 형태고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뒤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 이 위쪽 커버도 깔끔하게 가죽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가죽 질감 나쁘지 않고요. 안쪽에 한번 타보면은요 약간 올라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차고가 좀 높아서 그렇고요. 올라탈 때도 여기 B필러 안쪽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렉스턴 G4라고 이렇게 그 자수 같은 걸로 새겨져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성인 170 정도의 신장을 가진 성인이 운전사고 세팅했을 때 주먹 2개 정도, 2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고요. 발 공간 나쁘지 않고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 뭐 여유있게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쪽 시트에는 워크인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열 전용 에어벤트 마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최근 트렌드를 충분하게 반영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USB 형태의 충전 단자하고 220V 인버터라고 하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쪽에서 이거를 온오프 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딱 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구석구석에 최근 트렌드들을 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USB나 220V 인버터가 그렇고요. 상단을 보시면 LED 타입의 실내등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쌍용이라는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 생각을 해보면 많이 좀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대감 있는 실내 나쁘지 않고요. 운전자 공간도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하게 잘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쌍용 그리고 렉스턴이 유명한 이유가 벤츠의 파워트레인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수리 비용이 조금 고가였기 때문에 약간의 원망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내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차량입니다. 지금 렉스턴 G4도 마찬가지고요. XDI 2.2L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7단 트로닉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속기 같은 경우는 벤츠에서 직수입을 해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각 단과 단 사이에 이 연결하는 딱 넘어갈 때의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동작을 좀 빠릿빠릿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엔진하고 미션하고의 조합도 저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회전음도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이런 세팅이면은 아마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이 차를 주로 선택을 하시는 중장년층의 남성분들한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기음은 뭐 이 차로 다양한 드라이빙을 즐길 건 아니기 때문에 차 급에 맞는 느낌, 좀 중후하면서도 약간 깔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배기음도 적절하고 좀 조용한 편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백이나 뭐 이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도 직선 주행에서 보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와인딩을 한번 해봐도 이 육중한 차체를 가지고 나름 또 정직하고 날카로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날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향도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바디에서 사실 조향을 이 정도까지 안정화시키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쌍용 자동차가 그런 측면에서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VH도 살짝 언급을 드려보면 지금 터널에 왔을 때 저는 측면 유리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울림 같은 거나 잔진동이랑 아니면은 풍절음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바닥에서의 소음, 그러니까 프레임하고 위에 그 바디하고 따로 놀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하부에 소음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이라든가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그런 만족감들은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쌍용이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 비해서 이런 전자장비라든가 실내 마무리가 굉장히 좀 투박하고 많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G4 렉스턴에 와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세팅이라고 그러면 저는 뭐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만들고 조금만 더 한 1, 2년 정도만 렉스턴 G4가 조금 빨리 나와줬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SUV들이 조금 더 대형화, 완전히 커지거나 아니면은 중소형으로 좀 가고 있는, 양분화되고 있는 시장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헤리티지라고 트림이 중간에서 약간 높은 트림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중음대하고 고음 영역대가 조금 청아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음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고음 영역대에서 약간 좀 청아하게 보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음악은 틀지 못하고요. 그냥 무료 음원을 지금 살짝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속 100km는 약 16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은 rpm에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비를 언급을 좀 드려보면 공인연비가 11km대, 도심에서는 9km, 고속도로에서는 10km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 제가 확인한 최대 연비는 12.2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바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의 중량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연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심 주행에서는 공인연비가 9km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7.8에서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연비는 출퇴근 시간에 약 한 6.8에서 7.2 정도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비는 제가 실제 일주일 정도 운행하면서 확인을 했던 연비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입하실 때 고려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차량의 가격대가 이게 4천만원 중반을 넘어서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 핸들의 열선 이런 것들은 잘 갖춰주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LED로 구성된 라이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편의 장비들, 경쟁 차량에서 보통 4천 중반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의 옵션들은 갖추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쌍용 자동차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코너링이 프레임바디에서 이 정도면 저는 수준 이상의 세팅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는 차량에서 이 코너 좀 고속으로 코너를 해봐도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바닥에 좀 잘 달라붙어서 돌아나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분명히 쌍용 자동차가 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킥다운을 했을 때 팍 치고 나가는 느낌, 뭐 그런 펀치력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차량 무게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셋업 자체도 벤츠 특유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좀 이렇게
굼 뜨다가 앞으로 슉 튀어나가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시내 주행에서 기동성을 선호하시거나 순발력 있는 느낌 뭐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렉스턴 G4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킥다운을 했을 때는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조금 느린 것도 있고요. 일상에서 주행을 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이게 터보렉인가? 라는 걸 느낄 정도로 반응이 하여튼 반의 반박자에서 반박자 정도 약간 느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탄력 받아서 굉장히 좀 무섭게 치고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막 팍팍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꾸준하면서 부드럽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탄력을 받았을 때 충분히 달려줄 수 있는 이런 세팅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은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을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의 내가 이게 기호에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를 판단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차고가 약간 높기 때문에 뭔가 좀 내려다보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방 시야가 좋습니다. 도심 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차가 무게감도 있고 벤츠의 파워트레인 셋업 자체가 초반부터 딱 밟았을 때 움찔하면서 이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조금 강하게 악셀을 밟아도 약간 부드럽게 반응하는 반의 반박자 정도 약간 반응이 늦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순발력 있는 차량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는 전달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니 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길도 잘 찾아주고요. 인터페이스도 사용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도 쌍용 자동차가 이전부터 이렇게 좀 센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풀리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지금 렉스턴 G4처럼 RPM하고 속도계는 기존의 아날로그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정보 표시창은 해상도가 조금 있고 컬러도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이 스티어링인데요. 스티어링 모양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완전히 원형은 아니고 위쪽은 좀 동그랗게 가져가고 있고 아래쪽은 약간 두툼하면서 이 좌우 측면이 좀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을 조금 더 두툼하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을 좀 두툼하게 가져가게 되면 운전자가 느끼는 이 그립에서 오는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은 살짝 포기를 하고 여기는 좀 얇게 가져가고 아래쪽을 좀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두툼하게 가져갔으면 조금 더 안정감 측면에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내 주행에서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면 피칭은 잘 제어를 하는데 롤이 상대적으로 제어가 좀 덜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앞뒤로 이렇게 쏠리거나 앞뒤로 움직일 때는 잘 잡아줍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좌우로 흔들림, 이렇게 흔들리는 이 롤이 생각보다 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는 피칭은 잘 제어를 해주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롤을 제어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의 느낌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20인치의 프레임 바디라서 굉장히 하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튀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시내 주행에서 불편한 거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스티어링의 반응은 굉장히 유연하면서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편안해요.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부담 없이 차량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차량 크기보다 운전할 때에 느끼는 이 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무겁고 부담감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메이커 측에서는 1650인가요? 이 정도부터 토크가 꾸준하게 치고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운전할 때 체감을 해보면 2000에서 한 3500 요 사이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고 1500에서 2000 사이는 오히려 약간 좀 굼뜨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상대적인 기준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에 많이 좀 부드럽습니다. 초반에 보통 약간 물컹하는 것 같다가 초중반부터 꽉 잡아주는 뭐 이런 느낌이 SUV의 일반적인 셋업인데, 지금 렉스턴 G4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약간 부드러운 느낌, 약간 물컹한 느낌이 조금 좀 긴 것 같아요. 약간 길고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꽉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크 세팅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시의 진동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스티어링의 진동은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자까지는 괜찮은데 이 바닥에서 발을 바닥에 이렇게 딱 대보면 달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이 잔진동이 살짝 올라옵니다. 근데 이 잔진동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살짝 그 V6 디젤 엔진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렉스턴 G4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